자, 이번에는 관측값의 처리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오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차의 종류. 맨 먼저 이제 성질에 따른 오차,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80m의 측선을 20m의 줄자로 관측을 하였다. 1회의 관측에 플러스 5mm의 누적 오차와 플러스 마이너스 5mm의 우연 오차가 포함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오차를 모두 합산했을 때 정확한 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주의할 거 80m의 측선을 20m의 줄자로 관측했다. 관측 횟수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죠. 자, 1회 관측에 플러스 5mm의 누적 오차가 들어갔다. 플러스 5mm. 이건 정오차인가요? 부정오차인가요? 그래요. 정오차. 간단히 한번 오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죠. 오차에는 크게 과실, 정오차, 부정오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과실은 뭐예요? 네. 관측자의 실수나 눈금을 잘못 읽어서 발생하는 블런더, 미스테이크 이런 실수를 얘기하는 게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은 굉장히 큰 오차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주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정오차가 있죠. 정오차. 일정한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계속 누적돼서 발생하는 오차. 이게 정오차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누적 오차, 누차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오차는 한쪽 방향으로만 커져요. 즉 플러스 방향으로만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누적이 되고 만약에 처음에 아예 시작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작했다면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오차는 횟수의 비례해서 나타내고 원인만 알면 바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하나가 뭔가요? 예, 부정오차. 이 부정오차는 다른 말로 우연오차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부정오차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지멋대로 발생해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mm의 우연오차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붙었구나. 어디로 튈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게 부정오차, 다른 말로 우연오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정오차를 다룰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원인도 알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정오차에 대한 보정만 다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대에 와서 현대로 들어서면서 컴퓨터의 개발, 그 다음에 통계학의 응용 이런 걸로 부정오차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부정오차는 아직도 완벽하게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죠. 제일 먼저 자, 누적오차가 있죠. 누적오차 80m 직선을 20m 줄자로 4번 관측했어요. 4번 관측했다. 횟수가 나오네요. 자, 이 횟수에 따라서 누적오차는 횟수에 비례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 4번 횟수 곱하기 알파 요게 정오차죠. 다른 말로 누적오차. 그래서 모두 20mm 즉 0.02m의 누적오차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오차 다른 말로 부정오차는 어떻게 돼요? 예, 요건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썼고요.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이 우연오차 값에다가 루트에서 n 횟수를 곱해줘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mm 곱하기 루트 4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mm가 나오고 요건 다시 단위 환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1m가 나오죠. 자, 이 두 가지 오차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정확한 거리가 나오고 그때는 자, 몇 미터를 측선을 쟀다 그랬어요? 80m를 쟀죠? 거기 정오차가 얼마가 포함됐다? 다른 말로 누적오차가 얼마가 포함됐다? 0.02m가 포함됐고 부정오차, 다른 말로 우연오차가 얼마가 포함됐다? 0.01 플러스 마이너스 0.01m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고려하면 80.02m 이게 이제 누적오차, 즉 정오차가 포함된 값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0.01m 이게 부정오차, 즉 우연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값은 얼마? 80.02m 플러스 마이너스 0.01m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최악값 산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3번 문제. 어떤 내각을 3명의 관측자가 결정한 관측값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3사람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최악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3사람의 관측한 값이 68도 26분까지는 다 동일하네요. 하나는 32초 프라마이너스 3.2초, 하나는 27초 프라마이너스 2.9초, 하나는 25초 프라마이너스 3.6초입니다. 자, 여기 지금 뒤에 붙은 오차가 앞에서 설명한 오차하고 동일한 오차입니다. 무슨 오차예요? 우연 오차. 다른 말로 부정 오차입니다. 왜? 부정 오차는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다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에 반해서 정오차는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발생하는 오차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쭉 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면 쭉 끝까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오차 값은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 한 방향으로만 발생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정 오차들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오차를 간주하냐면 평균 제곱근 오차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경중률을 먼저 따져보죠. P1 대 P2 대 P3.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경중률은 반복 관측인 경우 관측 횟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또 구간 분할인 경우 관측 횟수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관측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즉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2초, 2.9초, 3.6초 이것이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P1과 P2와 P3의 비율은 M1의 제곱분의 1대 M2의 제곱분의 1대 M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중률을 산정하면 분수로 들어가니까 자, 요놈 3.2초의 제곱분의 1대 요거 2.9의 제곱분의 1대 요거 마지막 3.6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운 숫자로 변환을 하면 1대 1.2대 0.8 이런 경중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아무래도 요 값 2.9초라는 게 제일 작은 값이죠.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중률을 고려할 때도 제일 크게 비중을 고려해 준 겁니다. 1.2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최하값, 즉 알파 제로는 어떻게 썼죠? 경중률이 있을 때 분모에는 경중률의 합, 그래서 P1 플러스 P2 플러스 P3가 들어갔고 분자에는 경중률 곱하기 각각의 관측 값들이 들어갔습니다. 즉 P1 곱하기 알파1 더하기 P2 곱하기 알파2 더하기 P3 곱하기 알파3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역시 이것도 앞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68도 26분은 세 개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앞으로 빼내고 계산을 안 해요. 나중에 합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모로 들어갈 게 경중률의 합 1 더하기 1.2 더하기 0.8 들어가고 위에 경중률 1일 때 32초. 이 32초가 뭐예요? 예, 관측값 68도 26분 32초에 32초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중률 1.2 곱하기 두 번째 관측값 27초. 역시 여기서 68도 26분 요걸 빼고 27초만 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0.8 경중률이네요. 곱하기 25초. 여기 68도 26분 띄워버리고 25초만 썼죠. 자, 요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68도 26분 28.1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자,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5점에서 같은 정도의 각을 관측하여 이것도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즉 같은 정확도로 봤다는 얘기, 즉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보정값은 얼마가 되나. 자, 근데 x3라는 값에서 x2와 x1을 더한 걸 빼줬더니 45초의 각 차이가 발생했다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조건부 최악값에서 x1과 x2를 더한 값과 x3의 값은 같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고 45초에 각 차이가 발생했다. 이게 뭐예요? 예, 이만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x1과 x2를 더한 값이 큰가요? x3가 큰가요? 예, 찾을 수 있어요. x3가 큽니다. 자, 그러면 조정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예, 각을 모두 몇 개 관측했어요? 3개 관측했어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n분의 오메가라고 했던 거. 그래서 3개 관측. 그 다음에 몇 초가 차이가 났어요? 45초가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 15초라는 조정량을 각각 3각에다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량의 배분은 x1, x2에는 15초씩을 더해줘야 되고요. 작았었죠? x3가 더 컸던 거니까 x3에는 15초를 빼서 조정을 해서 x1과 x2를 더한 값과 x3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역시 이제 최악값 산정에 관한 문제 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각 알파, 베타, 감마를 같은 정확도로 관측한 결과 알파는 26도 17분 18초, 베타는 38도 28분 37초, 감마는 64도 45분 40초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AOC 요거죠. AOC 요 값의 최악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건부 최악값이네요. 어떤 조건이 성립돼요? 알파하고 베타, 즉 요각과 요각을 더한 값이 요각 감마가 꼭 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맞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감마가 되니까 요 각의 차이, 즉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감마를 빼준 값이 그 두 개의 조건에 맞지 않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알파하고 베타 각각 26도 17분 18초 더하기 38도 28분 37초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64도 45분 40초를 뺀 거 감마값 요거를 빼준 거. 원래는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지만 항상 관측에는 오차가 수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요 차이값이 나올 거고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5초가 나오네요. 자, 여기 문제에 보면 같은 정확도로 관측한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정확도로 관측한 결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관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거는 어떤 거는 3번 보고 어떤 거는 2번 보고 어떤 건 4번 보고, 즉 경중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또 어떤 거는 평균 제곱근 오차가 뭐였고 어떤 거는 평균 제곱근 오차가 뭐였고, 이것도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같은 정확도로 관측했다는 얘기는 조건이 같다는 얘기고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중률이 같을 때 우리가 조건부 최악값 산정에서의 조정량 엡실론은 관측각이 모두 몇 개예요? 3개죠. 즉 관측각의 개수분의 각 오차,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n분의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고, 수치를 집어넣어주면 n, 관측각은 모두 3개죠. 그 다음에 각 오차가 15초였어요. 그래서 조정량은 5초가 나옵니다. 이 5초를 각각 3각에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하고 감마 값하고 어떤 게 커요?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이 감마 값보다 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서는 각을 빼줘야 되고 감마에서는 오히려 더해줘서 두 개가 같도록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AOC라는 각, 즉 각 감마 요거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5초를 더해줘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64도 45분 40초에다가 5초를 보태주면 64도 45분 45초, 이게 각 AOC 요 감마 값의 최악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번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역시 계속 최악값을 결정하는 문제네요. 자, 근사값에 의한 최악값 산정. 다음과 같이 각을 관측했을 때 각 AOC의 최악값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A, O, C 요각, 즉 감막 값이네요. 자, 근데 이건 앞에 문제하고 뭐가 틀려요? 관측 횟수가 다릅니다. 관측 횟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즉 경중률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복합 문제예요. 경중률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조정도 해야 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즉 이각 더하기 이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는 55도 42분 26초가 나오네요. 자, 이 정도는 암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감마는 55도 42분 38초라고 주어져 있죠? 즉 요거 두 개의 차이가 12초입니다. 자, 알파 베타를 더한 거에서 감마를 뺀 게 마이너스 12초가 나왔어요. 어떤 게 커요? 그렇죠. 감마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이 12초 요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12초를 얼만큼, 알파 베타는 요 조정량만큼을 더해야지 이 등식이 성립할 거고요. 감마는 요거만큼 빼야지 이 조정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P1과 P2와 P3의 조건, 즉 이번에는 관측 횟수가 달랐기 때문에 경중률이 달라집니다. 경중률은 어떻게 돼요? 조정량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죠? 왜? 조정할 양이 많다는 얘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조정할 양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엡실론 1분의 1 대 엡실론 2분의 1 대 엡실론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게 그러면 2분의 1 대 3분의 1 대 5분의 1로 들어갑니다. 요거 판단 잘해야 돼요. 예. 자,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편한수로 바꾸면 15대 10대 6이 나오죠. 자, 그럼 조정량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경중률이 고려됐기 때문에 경중률의 합을 분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오차값 이게 분자로 가요. 그 다음에 조정할 각의 경중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알파에 대한 조정량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경중률의 합이 얼마예요? 15 더하기 10 더하기 6. 그 다음에 조정량 얼마? 12죠. 곱하기 알파의 조정량 요거 15 요 값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5.81초가 나오고요. 베타인 경우는 역시 경중률 분모는 똑같아요. 15 더하기 10 더하기 6. 그 다음에 오차는 12 똑같죠? 그 다음에 조정할 각의 경중률이 얼마였어요?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이 들어간 거예요. 계산하면 3.87. 그 다음에 감마 조정량은 15, 16 요 세 개 경중률을 다 더해준 부분에 12 오차가 들어갔고요. 곱하기 6이 들어갔습니다. 이 6은 여기 요거죠. 조정할 각의 경중률, 감마의 경중률. 그래서 2.32초가 나왔고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A, O, C 즉 감마의 최악값을 결정하면 감마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에는 조정량만큼 더한다 그랬어요. 감마는 조정량만큼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5도 42분 38초에서 2.32초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55도 42분 35.68초가 나오는 거죠. 네, 조금 까다로운 문제, 복합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네요. 계속되는 최악값 산정에 관련된 문제예요. 7번 삼각형의 내각을 다른 정확도 P로 관측해서 정확도가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중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이런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각 A의 최악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각 A는 40도 31분 25초고요. P1 정확도가 2래요. 그 다음에 각 B는 72도 15분 36초, P2는 1이고요. 그 다음에 각 C는 67도 13분 23초고 정확도 P3는 5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볼까요? 조건부 최악값 산정에서 자, 삼각형의 내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A, B, C 이 세 각을 모두 보태면 얼마가 돼야 돼요? 180도가 되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80도 00분 24초. 24초가 컸어요.
이럴 때 만약에 같은 정확도라면 그냥 등 분배해 주면 돼요. 하지만 각각 다른 정확도로 관측했다 그랬죠. 그래서 각오차 24초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조건부 최악값의 경중률 어떻게 구하나요? P1 대 P2 대 P3는 각 조정량 아까 했죠? epsilon 1분의 1대 epsilon 2분의 1대 epsilon 3분의 1 이렇게 들어갔고 각각 우리가 주어진 정확도 2분의 1대 1분의 1대 5분의 1 그래서 경중률은 0.5대 1대 0.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수치가 싫으면 10배를 곱해서 5대 10대 2라고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요. 자, 이럴 때 조정량은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우리가 했죠? 경중률의 합분의 각오차 그 다음에 곱하기 조정할 각의 경중률이라 그랬어요. 그럼 각 A의 조정량은 경중률의 합 얼마죠? 0.5 더하기 1 더하기 0.2 해서 1.7이네요. 그분의 24초 차이였죠? 곱하기 조정할 각, 즉 각 A의 경중률 0.5 요걸 곱해주면 7.06초 이렇게 나옵니다. 약 7초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각 A의 최악값은 어떻게 구한다? 요거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자, 세 각을 더한 게 삼각형에서 180도보다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0도 31분 25초에서 7초를 빼어주어서 우리가 구하는 각 A의 최악값은 40도 31분 18초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죠. 최악값 산정 그리고 경중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2번 어떤 직선의 길이를 관측하여 다음 표의 결과를 얻었다. 확률오차와 정확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측정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측정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측정값을 얻기 위한 횟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할까요? 1번, 자, 1번 어떤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 관측값을 얻은 게 100.352라는 값을 얻었대요. 몇 번 관측했어요? 4번 관측했어요. 자, 2번이라는 사람은 100.348m를 얻었고요. 2번 관측해서 얻어낸 값입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100.354m라는 관측값을 얻었고요. 역시 이 사람은 3번 관측을 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제일 정확할까요? 맞아요. 1번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제일 많은 횟수로 관측을 해서 평균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중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자, 관측의 경중률. 자, 관측의 경중률. 경중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앞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생하고 측량 전문가하고 둘이 나가서 관측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의 값을 평균해서 그냥 최종 결과값을 얻었다. 이건 좀 억울하죠. 왜? 유치원생이 얻은 값은 아무래도 측량 기술자가 관측한 값보다는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특별한 운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놓고는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1대1로 평균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더 가중값을 줘서, 즉 경중률을 주어서 전문가가 한 값을 좀 더 높은 비중을 주고 평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유치원생이 한 값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그 경중률의 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다뤘었어요. 자, 경중률은 먼저 측정 횟수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예, 덮어놓고 비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만약에 이게 반복 관측이라면 10번 재서 평균한 값이 2번 재서 평균한 값보다는 훨씬 정확하다. 어느 정도까지? 5배 정도 정확하다고 우리가 봐요. 이럴 때에는 경중률은 횟수에 정비례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m 길이를 잴 때 1m가 넘는 자로 한 번에 콱 잰 게 정확할까요? 10cm짜리 자로 10번 잰 게 정확할까요? 횟수가 많다고 정확해지지 않죠. 이럴 때는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복 관측인 경우에는, 즉 여러 번 관측해서 평균을 구한 것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좋아지지만, 이렇게 구간을 끊어서 관측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횟수가 정확도에 반비를 합니다.
그래서 경중률을 고려할 때 반비례한 값을 고려해 줘야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반비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노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경중률은 길이에 반비례를 합니다. 또 평균 제곱근 오차일 경우는 어때요? 평균 제곱근 오차일 때는 평균 제곱근 오차, 즉 오차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각 조정량의 경중률은 어떻게 돼요? 역시 반비례하죠.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각 조정량이 경중률에 반비례합니까? 자, 조정량이 크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떨어지다는 얘기죠. 조정량이 적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만 해줘도 되는 거고, 조정량이 많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중률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횟수죠. 관측 횟수, 반복 관측인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경중률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측정 횟수의 정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의 경중률은 P1, P2, P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거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1번 경중률은 측정 횟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4.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경중률은 횟수가 2번이니까 2. 그 다음에 3번 경중률에 대한 거는 횟수가 3이니까 3. 그래서 P1 대 P2 대 P3는 4대 2 대 3의 경중률을 주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 즉 이러한 경중률을 고려해서 최하값을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조건이 다른 경우에 경중률을 고려하여 최하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최하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하값은 우리가 L0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길이일 때 length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각인 경우에는 보통 알파라고 많이 써요. angle, A자를 그리스 문자로 표현해서 알파, 각을 많이 표현할 때 알파라고 쓰고요. 이런 것도 노테이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할 때는 주로 H, height를 많이 씁니다. 자, 길이니까 L0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최하값은 경중률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분모에는 각각의 경중률의 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첫 번째 경중률 곱하기 첫 번째 관측값 더하기 두 번째 경중률 곱하기 두 번째 관측값 더하기 세 번째 경중률 곱하기 세 번째 관측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 100을 앞으로 제가 빼놨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굳이 100.352, 100.348, 100.354 이걸 다 계산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이것도 요령입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계산기 버튼을 적게 누르면 누를수록 오차는 줄어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100을 앞으로 빼는 거고요. 자, 여기가 경중률의 합이네요. 4, 2, 3 세 개를 더한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경중률 곱하기 100을 뺀 나머지 0.352m, 그 다음에 2 곱하기 두 번째 경중률 곱하기 0.348m, 그리고 더하기 세 번째 경중률 곱하기 100을 뺀 0.354m,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00.352m가 최하값으로 구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잠깐 플레이를 스톱 시켜놓고 직접 계산기를 꾹꾹 눌러가면서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풀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기를 사용하고 풀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몸에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하값을 구했고요. 이제 이 최하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잔차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나타난 표입니다. 자, 최하값이 얼마예요? 100.352였죠. 그 다음에 측정값 M값은 위에 있는 거 그냥 관측값 적어준 겁니다. 100.352, 100.348, 100.354. 그래서 요것들의 잔차는 어떻게 구하죠? 예, 관측값과 최하값의 차이가 잔차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린 잔체 제곱을 쓸 거니까요.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얼마일까요? 없네요. 제일 정확하게 나왔네요. 역시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얼마? 4가 나왔죠. 요거하고 요거 차 얼마? 예, 2가 나왔어요. 아닌데요. 0.004, 0.002가 나오는데요. 그거 다 계산기에 두드려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건 뭐예요? VV는 V의 제곱이죠. 즉 잔차의 제곱. 0을 제곱하면 역시 0일 거고요. 4를 제곱하면 16이 나오고요. 2를 제곱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경중률 첫 번째 경중률이 4였고요. 두 번째 경중률이 2였고 세 번째 경중률이 3이었죠. 자, 그래서 경중률의 합을 다 더하면 9가 되네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이제 PVV 요거를 구할 거예요. PVV는 뭐예요? P 경중률이었죠. 그 다음에 V의 제곱. 여기서 구한 값 요거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면 되겠네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빵. 그쵸? 요거 두 개 곱하면 32가 되나요? 요거 두 개 곱하면 12이 되네요. 그럼 여기에 총 합은 얼마? 네, 4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PVV까지 구해놨으면 이제 확률 오차를 구할 수가 있죠. 확률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는 확률 오차가 좀 다르죠. 예, 여기서 뭐가 떨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0.6745가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감마 제로라고 표현 안 하고 보통 M, 대문자 M으로 표현합니다. 자, 확률 오차는 어떤 경우에요? 예, 확률 밀도 함수의 50% 안에 들 경우. 그쵸? 우리 앞에서 종형의 대칭형으로 생긴 그런 확률 분포 곡선을 그렸었어요. 그쵸? 자, 거기서 50%에 해당될 때 그거를 우리가 확률 오차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6745를 어디다? 평균 제곱근 오차에다 곱해서 구했죠. 이게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하는 거고 여기 꺾음 가로는 뭘까요? 맞아요. P 값을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PVV 값을 다 더한 거. 다시 말하면 요거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라는 얘기고 요거는 P1 V1의 제곱 더하기 P2 V2의 제곱 더하기 P3 V3의 제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다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6745 스퀘어 루트에 경중률을 다 더한 값 9. 그쵸? 그 다음에 횟수가 몇 번이에요? 여기 횟수를 이거 측정 횟수를 다 더하면 안 돼요. 측정군의 횟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3개 빼기 1. 그 다음에 PVV 얼마? 다 더한 게 44. 이거죠? 요걸 갖다 쓰고 요걸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5mm라는 확률 오차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0.001m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정확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확도는 어떻게 구해요? 정확도의 기본 개념 뭐예요? 전체 길이 또는 관측 길이분의 오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도 100만 분의 1 요거 할 때도 사용했던 거예요. 정확도 100만 분의 1 기억하나요? 그렇죠.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구분할 때 사용했던 값이에요. 대지 측량은 뭐? 측량을 할 때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야 되는 게 대지 측량. 넓은 지역에서. 소지 측량은 뭐예요? 좁은 지역에서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하고 하는 측량. 이게 소지 측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좁은 지역 100만 분의 1 정확도로 갈 때는 약 11km보다 큰 지역이면 대지 측량, 11km보다 적은 지역은 소지 측량. 또 400평방킬로미터보다 큰 지역에서 측량을 할 때는 지구의 공류를 고려하는 대지 측량. 400평방킬로미터보다 좁은 지역에서 측량을 할 때는 지구의 공류를 고려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가정해도 좋은 소지 측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관측 길이분의 오차. 자, 그래서 관측 길이는 여기서 구한 L0, 그 다음에 오차, 확률 오차 위에서 구했죠? 여기서 구하는 거는 우리가 확률 오차를 구했기 때문에 정확도는 확률 오차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해낼 겁니다. 그럴 때 관측 길이 L0, 그 다음에 오차, 확률 오차, 감마 제로. 그럼 L0는 얼마예요? 예, 위에서 구한 최악값 요거 100.351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미터예요. 그 다음에 감마 제로는 위에서 구한 플러스 마이너스 0.001m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도에서. 그래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 10만 352분의 1, 약 10만 분의 1 정확도를 갖는 그런 관측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수평표축에 의해서 거리를 관측한 결과, 거리를 측정한 결과 그 길이가 100m였고 정밀도는 4000분의 1이었다. 여긴 정확도는 4000분의 1이었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정도는 4000분의 1이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럴 때 측선장, 즉 측선의 길이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밀도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정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길이분의 오차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밀도가 4000분의 1이었죠. 그리고 전체 길이가 100m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가 2지요. 몰라요. 이 오차를 구할 겁니다. 알파벳 대문자 2. 그럴 때 2는 0.025m. 아주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계속되는 문제를 보죠. 이번에는 오차 전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오차의 오차 전파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 9번. 평지의 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의 토지를 가로 15.6m, 세로 12.5m로 관측하였다. 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를 쟀단 얘기예요. 이때 관측할 때의 정확도가 가로, 세로 모두 100분의 1이었다면, 즉 거리의 정확도, 가로 거리의 정확도도 100분의 1, 세로 거리의 정확도도 100분의 1이었다는 얘기네요. 각각 거리의 정확도를 주어졌고요. 이 거리의 정확도를 알고 있을 때 면적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면적의 정확도는 가로 거리의 정확도 더하기 세로 거리의 정확도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로와 세로 거리의 정확도가 모두 동일하다면 면적의 정확도는 거리의 정확도의 2배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로 최적에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거리 정확도가 모두 동일하다면 최적의 정확도는 거리 정확도의 3배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요.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L1 더하기 DL1, 세로의 길이는 L2 더하기 DL2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L1과 L2는 각각 거리를 얘기하고요. DL1과 DL2는 각각 변 길이의 오차를 얘기합니다. 물론 정오차겠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면적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면적을 구하면 당연하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그래서 L1 곱하기 L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심심한데 이 면적을 한번 편미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로 이루어진 복합함수의 미분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갖다 쓰고, 즉 DL1하고 L2를 갖다 쓰고요.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래서 L1, DL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면적을 편미분한 값이죠. 자, 우리 심심한데 한번 이번엔 이거를 분모로 보내고 이걸 분자로 보내서 한번 나눠 볼까요? 그래서 A분의 DA를 계산하면 A 분모에는 L1 곱하기 L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A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는 L2DL1 더하기 L1DL2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나눠 볼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로 나누면 L1 곱하기 L2분의 앞에 거 L2DL1 그 다음에 더하기로 띄워놓고, 또 분모에는 L1, L2가 들어가고 이쪽에 남은 거 L1, DL2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이거 L2, L2 없어지고요. 여기 쪽에서는 L1, L1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예, 여기서는 L1, DL1이 남고 L2, DL2가 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식을 째려보죠. 그럼 A분의 DA는 뭐를 의미할까요? 벌써 감이 오죠? 예. 면적분의 면적의 오차. 아하, 이건 면적의 정확도로구나. 그럼 이건 어떨까요? L1분의 DL1.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 아하, 요거 봐라. 요거는 L1 거리에 대한 정확도네요. 그럼 이쪽은요. 역시 L2라는 거리분의 DL2, L2에 대한 거리 오차. 아하, 요거는 L2에 대한 거리 정확도를 표현하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러한 면적의 정확도는 요 거리의 정확도와 L2 거리의 정확도를 더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각 변의 거리 정확도가 모두 동일하다면 어떻게 돼요? 면적의 정확도는 요거와 요거가 같은 값이라면 하나로 묶어서 L분의 DL로 쓰면 요거의 2배가 되죠. 아까 서두에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아하, 면적의 정확도는 거리의 정확도의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정확도는 거리 정확도의 2배가 되기 때문에 A분의 DA는, 즉 면적의 정확도는 2배의
L분의 DL, 거리 정확도의 2배. 이 거리 정확도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00분의 1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2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0분의 2. 그래서 50분의 1이 되네요. 아하, 거리의 정확도가 가로 세로 모두 100분의 1이었다면 면적의 정확도는 거기에 2배, 즉 50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오차의 오차 전파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처럼 가로와 세로 길이의 정확도가 모두 100분의 1로 동일할 때는 2배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른 조건에서의 관측했을 때 가로와 세로를 각각 다른 조건으로 관측했다면 가로 거리의 정확도와 세로 거리의 정확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그 다음 비교 문제입니다. 가로 길이의 정확도가 50분의 1이고 세로 길이의 정확도가 100분의 1이라면 면적의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동일하지 않은 거리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럴 때 면적의 정확도는 거리의 정확도를 더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 길이의 정확도 50분의 1 더하기 세로 길이의 정확도 100분의 1 해서 100분의 3, 약 33.3분의 1이라고 면적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차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정오차에 대한 얘기, 부정오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오차의 오차 전파, 부정오차의 오차 전파, 그리고 정오차, 부정오차, 오차 전파의 응용,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일반적인 오차론은 여기서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측을 할 때 발생하는 지구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오차들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지구관측 오차라고 붙었네요.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죠. 직접 수준 측량에서 수평거리가 6km일 때 지구의 공률 오차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단 지구 반경은 6370km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 한번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수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의 반지름, 즉 지구 반경 6370km라는 것하고 로 초값 206, 265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파이처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우리 보고 그 수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우가 간혹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에서 관측을 할 때 지구는 굴곡이 있는 곰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굴절, 또 대기압의 차이 때문에 또 아지랑이와 같은 그 어떤 대기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관측값에 오차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구의 공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구차, 지구 공률에 의한 오차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구차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 구차는 지구가 둥글다는 성질 때문에 발생하죠. 즉 지구 표면의 굴곡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실제 높이보다 낮게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관측하는 방향이 요 녹색 선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보정을 해줘서, 즉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서 이만큼 실제 관측 방향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보정하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구차예요. 자, 이 구차식은 어떻게 쓰죠? 이 C는 2R분의 S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구 공률 반경이고요. 즉 6370km. 그 다음에 S는 어떻게 돼요? 수평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공식에다 바로 주어진 숫자들을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R 6370 분의 6km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리 많지 제가 그 단위를 집착해서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위 환산에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단위를 같이 계산해서 쓰는 게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나중에 사진 측량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건 메타 퍼 세크, 또 길이는 킬로미터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단위 환산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0.002826km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826m가 됩니다. 즉 수평거리가 6km일 때 지구의 공률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2.826m가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거리 500m에 대한 양차의 값을 계산해라. 자,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에서 관측을 할 때 지구는 굴곡이 있는 공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굴절, 또 대기압의 차이 때문에, 또 아지랑이와 같은 그 어떤 대기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관측값에 오차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구의 공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구차, 지구 공률에 의한 오차라고 얘기하죠. 이 구차는 지구가 둥글다는 성질 때문에 발생하죠. 즉 지구 표면의 굴곡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실제 높이보다 낮게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관측하는 방향이 요 녹색 선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보정을 해줘서, 즉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서 이만큼 실제 관측 방향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보정하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구차예요. 근데 실제로 이 구차 말고도 기차가 있었죠. 기차는요, 대기의 밀도가 달라져요. 즉 지표면으로 올수록 대기의 밀도가 더 조밀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기차입니다. 그래서 대기 굴절에 의한 오차가 바로 기차죠. 이 양차라는 것은 기차와 구차를 다 고려해서 오차 보정을 해줄 때 우리가 양차를 보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수평선 방향으로 쭉 관측을 하면 실제로 이만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관측 방향은 이만큼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기차는 요 차이만큼 빼서 관측값에 보정을 해주어야 돼요. 그럼 양차를 고려할 때 기차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정을 해주고 구차는 플러스 방향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차에 대한 식 2R분의 S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차에 대한 보정식은 마이너스 2R분의 KS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대기의 굴절 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양차식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볼까요? 자, 양차 델타 E는 어떻게 써요? 기차와 구차식을 합한 식 2R분의 S의 제곱, 요게 바로 구차식이고요. 그리고 기차식은 2R분의 KS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합치면 2R분의 가로로 뽑아내서 1-K의 S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숫자들을 대입하면 R 6370km, 그 다음에 1-K, K가 얼마였어요? 굴절계수 0.14 곱하기 수평거리, 거리 500m였죠? 자, 여기서 단위 환산 때문에 제가 0.5km로 바꿨습니다. 0.5km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0.00001687km가 나오고, 요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6.87mm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산한 양차의 값이에요.